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공방 박쌤입니다.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비속어하고 욕설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너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 연말까지 8%까지 올라간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로 모든 시간들을 온통 신문의 지면을 뒤덮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끄러운 또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속도 시끄러우시고 세상도 시끄럽고 또 뭐 러시아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또 뭐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 같고 어쨌든 간 몹시 속 시끄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나가야지. 죽지 못하면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공부를 하는 걸로 하죠.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이제 되게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내용은 이건 뭐 굳이 뭐 안 읽어봐도 되는데 인간의 사랑에 관여하는 미생물,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미생물에 관여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박지혜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유의지가 아니고 호르몬과 이런 미생물들의 장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174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체내로 들어오면 일단 혈액 내에는 트립토판의 수치가 높아진다.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의 하나인데 행복감을 결정하는데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혈액 내에서 트립토판의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식단에 전반적으로 트립토판이 적게 들어있는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높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덜 행복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햇빛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인 트립토판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176페이지에 신경 자극의 시동을 거는 화학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른다.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옥시토신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앞에 동영상에 보시면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의 책을 풀어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죠. 호르몬은 세 가지 종류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호르몬, 그래서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 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면역계들끼리 주고받는 사이토카인, 이렇게 이제 호르몬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아까 트립토판 얘기하고 곁들여져 가지고 세로토닌이나 아드레날린, 도파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옥시토신. 미생물들은 천연의 미주신경 조율 장치로 미수신경에 전기자극을 보내어 기분을 북돋워 준다. 그러니까 결국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느낌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르몬은 우리 몸을 조종하지만 호르몬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조차도 우리를 조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 속의 미생물들이 균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177페이지에는 사이토카인 얘기가 나오는데 인체가 병원체의 침입을 인지하여 비상경계 태세를 갖추고 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전달 물질이 체내를 돌아다니며 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끔은 사이토카인이 불량 총알이 되어 인체에 불필요한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자가면역 질환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토카인은 면역계의 병사들을 자극하여 당장이라도 적을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만약에 싸울 만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병사들이 발사한 총알은 고스란히 아군의 영역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이 문장은 단순화시켜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얘네가 왜 쓸데없이 내 몸에다가 총을 쏠까요? 오인을 하는 거죠. 오인. 단백질인데 내 단백질이 아니다. 특히 췌장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의 단백질 분자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을 공격을 해서 일형 당뇨라든지 이런 병들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러한 면역계의 호전성 때문에 발생한 신경학적 결과물은 우울증만이 아니다. 이미 이전에 언급한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 역시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염증 숙지가 높게 나타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장애, 조울증, 조현병, 심지어 파킨슨병이나 치매까지도 면역의 과잉 반응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뭐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결론 짓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연관된 것으로 추측하기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ADH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어서 뭐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장안의 균층이 무너지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장 케어를 하게 되면 이런 질병들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피온산 이런 얘기도 내려오는데 이런 건 너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폐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183페이지에 실제로 미생물청은 정상적인 기억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억까지도 관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균총이. 목윤지는 미로에 놓이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억력이 부족해서 미로 안에서 돌아다니며 이미 시도했던 경로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조차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맥파비가 옳다면 연구자예요. 미생물총의 조성에 일어나는 간단한 변화조차도 체내에 프로피온산을 넘쳐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프로피온산은 어린아이의 뇌 발달 과정에서 시냅스를 연결하고 끊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이제 자폐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균총이 무너지면서. 이제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3장은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4장은 뭐냐면 이기적인 미생물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미생물만 이기적일까요? 인간은 그럼 이타적인가요? 물론 이타적인 면도 있지만 이기적인 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볼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이기적인 이제 미생물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생물의 생존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 되는 것 같고요. 206페이지에 동물은 박테리아와 분리되어 살아본 적이 없다. 이들은 얼마나 질긴 인연을 맺었는지 모든 생물의 세포 안에는 박테리아의 유령이 잠입해 있을 정도다. 원래 이 유령 박테리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박테리아였는데 처음에 커다란 세포에 잡아먹히는 바람에 그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다가 먹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숙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 박테리아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공생관계로 들어간 거죠. 이것은 세포 내의 화학발전소로 세포부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생김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면은 세포 안에 생기기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세포가 무산소 호흡을 했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미토콘드리아하고 공생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효율적이 된 거죠. 효율적으로. 결국 효율적이 된 게 뭐라고요? 박테리아의 덕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8페이지에 미생물의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1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물이 미생물청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미생물청이 동물 숙주 없이는 생존이 불가한 것처럼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공생을 해야 되는 거죠. 몸 안에 균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빡빡으로 씻어내 버리죠. 이래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 선택은 개체 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존재에 동시에 작용하여 이동수장과 승객의 조합이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적절하고 충분히 적합할 때 도태가 아닌 선택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말이에요.
2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면역세포들은 정체물을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살균된 노드와 튜브 세트가 아니며 방황하는 세포도 아니다. 그보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모든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을 주는 놈, 약을 주는 놈 모두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왔다. 왜 그럴까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100만 년이 넘게 지속한 오랜 연합 덕분에 면역세포들은 미생물총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미생물총이 제자리에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균형에 금이 가는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사는 균들은 소장에서만 살고 대장에서 사는 균들은 대장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세균 세정제로 빡빡 씻어낼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세안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노폐물을 빼내고 화장품의 독소를 빼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니까 어떤 걸 써야 돼요? 뽀도독하는 알칼리성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뽀독하는 거거든요. 약산성 제품을 골라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피부에 있는 균도 덜 상하고 내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15페이지에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소장 내벽에는 국경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 파이어판이 존재한다. 각 판은 세포들이 무리를 지어 일렬로 늘어선 검문대로 검문관인 면역세포가 상주하여 장벽세포를 넘나드는 모든 물질을 확인한다. 그러다가 엉뚱한 비자기 입자가 소장벽을 통과하려고 하면 끌어내어 장벽을 통과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신문한다. 의심스러운 입자가 걸려들면 곧바로 수배를 내리고 장이나 몸 전체에 흩어진 위험 분자를 찾아내기 위한 사냥이 시작된다.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엔 흉선에서 담당을 하지만 20세를 기점으로 해서 흉선을 퇴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파이어판이거든요, 소장에.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무소 역할이죠. 근데 이제 216페이지에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지 감염에 걸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생제가 한 종류의 감염을 고치는 동시에 다른 감염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제대로 된 미생물총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신체는 병원성 미생물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항생제는 뭐예요?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침입한 균이든 깡들이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미생물총에 균총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병원성 미생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 노출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항생제가 체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총의 전체 숫자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총 개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종들의 조성만 바꿀 뿐이다. 진짜 변이는 어떤 종이 미생물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면역계가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균총이 다양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균총이 다양해지지 않으면 몸은 피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균총이 굉장히 다양한 게 좋죠. 그럼 균총이 다양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채소 종류를 해서 골고루 먹어야 돼요. 육식도 당연히 전혀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데 단순해지는 것은 우리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설탕 종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균총의 종류가 아주 단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217페이지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항생제 복용 중 감기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뭘 먹어요? 항생제를 먹죠.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죠.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또 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은 감염병의 발생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올드 프렌드라고 부르는 미생물총의 정상적인 증식까지 막았다. 이 오래된 친구들은 진화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면역계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스트라차나의 위생 가설은 돌연변이를 겪고 올드 프렌드 가설로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조차도 우리의 오래된 동행자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22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역세포들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물질을 찾아 무조건 파괴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체의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다. 면역계라고 다를 것이 없다. 무작정 죽이진 않아요. 염증을 촉진하는 메시지는 염증을 저지하는 메시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염증을 저지하는 쪽은 조절 T세포가 맞는다. Trex라고 하는데 이 조절 T세포는 군대의 준장에 해당되며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조정한다. 특히 Trex는 공격적이고 피해 굶주린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Trex가 많아질수록 면역계의 반응성은 줄어들고 Trex가 줄어들수록 면역계는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결국 트렉스가 많아질수록 자가면역 질환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조절 T세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종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미생물 균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균총이 깨지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DNA 사슬 구조보다도 균총을 더 여러 가지로 좋게 더 확률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231페이지에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병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글루텐은 밀이나 보리, 귀리 같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빵 반죽에 탄성을 주고 또 이스트에 의해 생성되는 기포를 유지하여 빵이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셀리악 환자의 몸에서는 글루텐 단백질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세포는 이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해서 글루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한다. 이 항체는 다시 장벽세포를 공격하여 통증과 설사, 점막에 손상을 입힌다. 결국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글루텐, 밀가루라기보다는 글루텐을 많이 먹으면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우리 얼마 전에도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 게 있죠. 귀리. 귀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귀리 안에 있는 글루텐 양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혈당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지하면서 골고루 먹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누수와 높은 수치의 조눌린이 검출되는 질환은 셀리악병만이 아니다. 제1형 당뇨병 역시 장의 투과성이 특히 높게 나온다. 제1형 당뇨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의 단백질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트렉스 세포가 까딱하게 잘못하게 되고 줄어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얘기거든요. 조눌린이 제1형 당뇨병 뒤에서도 작용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당뇨 연구에 사용된 쥐들을 교배했을 때 당뇨병 발병 및 발병 몇 주 전에 장누수가 앞서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면역질환을 야기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였던 것이다. 쥐에게 조눌린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면 그들 중 3분의 2에서 당뇨 발병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균총이 무너지면 제1형 당뇨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240페이지에 보게 되면 21세기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아이러니가 하나 있다. 바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의 시대가 끝난 지금 현대인의 건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몸속에 미생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위생가설에로 올드 프렌드 가설로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감염이 아니라 면역계를 진정시키고 훈련시키는 착한 미생물이다. 근데 착한 미생물을 항생제의 복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쓸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비만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과 정신질환 같은 21세기형 질병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답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이면에 흐르는 것, 바로 염증이다. 제가 항상 노상 말씀드렸지만 감기부터 암까지 공통된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염증이에요. 염증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의 면역계는 감염 질환의 시대가 끝난 지금 안식년을 즐기는 대신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면역계는 휴전 없는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 적의 위협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경비대를 줄이고 적군에게 국경을 열어주었기 때문이고 또 미생물들이 훈련한 평화유지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테렉스하고 국경을 열어줬다는 건 장누수 이런 거죠. 단백질 섭취가 어마무시하게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 예, 그걸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은 끝나고요. 5장은 세균과의 전쟁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정말 이제 세균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세균과의 전쟁이 나쁜 의미로만을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봅시다. 246페이지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가축의 생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의 발생 확률까지 낮아졌다. 어느 정도 빨리 자라냐면 30% 정도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데 항생제를 주는 것과 안 주는 경우 30% 성장이 빨라요. 그럼 출하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쓰는 거죠. 농가에서도 경제 법칙이 축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사료가 얼마큼 들어가느냐를 항상 경제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사료를 좀 줄이고 항생제를 먹여버리면 30% 정도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럼 어떤 걸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비용 절감적으로 항생제를 쓰죠. 네. 그러면 전염병 발생도 줄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항생제를 주로 먹고 큰 돼지들은 뭐에 잘 걸린다? 구제역에 잘 걸린다. 그래서 한번 돌면 집단 물살을 당한다. 이런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구제역을 벗어나게 되면 비껴나가게 되면 정말 적은 경제 원리가 되는 거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구제역이 한번 돌면 어때요? 삼겹살값 급등하죠. 돼지들이 막 다 죽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농장주들은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의 걱정 없이 비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터질 듯이 채워넣고 키웠다. 이러한 성장 촉진제가 없었다면 같은 무게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매 미국에서만 4억 5,200만 마리의 닭, 2,300만 마리의 소, 1,200만 마리의 돼지를 추가로 키워야 했을 것이다. 항생제를 안 쓰면요. 이 많은 수가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항생제는 새끼 돼지의 성장률을 매일 약 10%씩 높인다. 축산업자들에게 이런 성장률은 도살 날짜를 2, 3일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청난 이득이다. 대신 이거를 먹게 되면 돼지 비계에 있는 항생제들이 돼지 비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름에는 삼겹살 바짝 구워 먹어야지 탈이 안 난다라고. 바짝 구워 먹어야 그 얘기는 구우면 그 기름 지방에 있던 항생제 성분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짝 안 구우면 어떻게 돼요?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생제 때문에.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복용하는 항생제보다 70% 정도가 더 강합니다, 독성이.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먹었던 마이신 종류가 테라마이신인데 돼지나 이런 사료에 같이 넣어주는 항생제를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불러요. 테트라사이클린은 우리가 먹는 테라마이신보다 70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게 들어갔다가 우리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흘러나오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을 같이 먹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돼지 사료 자체에 6가지에서 7가지 항생제가 들어가거든요. 사료 자체에.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여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뿌려줍니다. 이걸 먹은 데다가 맥주나 소주 한 잔을 같이 걸치면서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그 테트라사이클린이 흡수율이 10배 이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251페이지에 아이들에게 처방된 항생제의 절반이 중이염 치료에 이용된다. 중이염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다. 사람의 귀와 목 사이에는 이관이라는 작은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관 때문이다. 이 관은 구조적으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물이 귀에서 코 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한다. 그런데 아이들의 귀에서는 이 관이 거의 평평하다. 따라서 물이 코 쪽으로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중이염이라는 얘기예요. 잘 안 흘러서. 또한 중이염은 요즘 아기들이 필수품인 공갈 젖꼭지를 무는 아이들에게 2배나 더 흔하게 나타난다.
의사들은 두 가지 이유로 중이염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첫째, 반복적으로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은 때로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 둘째, 감염이 심해져서 귀 뒤에 관자뼈까지 퍼지면 꼭지돌기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박테리아성 감염에 걸리면 영구적인 청력 상실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고 위험성이 극도로 적지만 만일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의사들은 안전한 방향을 선택한다. 극도로 낮지만 안 썼다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항생제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생물학자거든요. 생물학 전공 박사죠. 박사. 그래서 뭐 의학에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254페이지에 중이염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단 한 건의 꼭지돌기염을 위해 약 5만 명의 아이들이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 5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설사 꼭지돌기염에 걸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탈하게 회복한다. 그리고 꼭지돌기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1000만 명당 1명꼴이다. 중이염 증상을 보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결과로 나타나는 항생제 내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감염 그 자체보다 공공보건에 훨씬 더 위험하다. 균총이 무너져 갖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5페이지에 버틀러라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해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페니실린 발견 이후 알렉산더 플레밍은 항생제를 너무 적게 처방하거나 너무 단기간 처방하는 것, 확실한 이유 없이 처방하는 것 모두 항생제 내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항생제 굉장히 많이 쓰죠. 항생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항생제 70%를 누가 먹냐면은 동물들이 먹죠. 소, 돼지, 닭이 먹어요. 그 소, 돼지, 닭을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죠. 그래서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258페이지에 항생제는 특정 박테리아만 타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광역 스펙트럼, 즉 광범위한 종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러한 특징은 의사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그 이유는 환자가 정확히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감염원을 찾으려면 배양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때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광범위한 항생제를 확 처방을 하는 거죠. 아주 쉽게. 그래서 균총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 뭐 ADHD 할 것 없이 많은 아이들이 시달리는 거죠. 266페이지에 나도 모르게 먹는 항생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항생제를 복용한 환자들과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체질량 지수를 1년에 걸쳐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체중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먹게 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30%가 빨라진다고. 그러면 인간도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의 특정한 항생제 조합에서 체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바로 반코마이신과 겐타마이신의 조합이다. 다른 항생제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근데 반코마이신과 겐타마이신을 같이 먹었을 때 살이 많이 찐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는 이종이 반코마이신에 유독 반응이 좋다네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모든 처방하는 항생제가 뭐예요? 반코마이신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쩌면 뭐 단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비만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69페이지에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항생제를 끊으면 미생물은 다시 회복되지만 항생제로 인해 발생한 신진대사 효과는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페니실린은 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항생제다. 쥐에서 나타난 효과를 미루어 보면 어릴 때 투여한 항생제가 그들의 신진대사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어릴 때 먹었던 중이염 때문에 먹었던 혹은 뭐 감기 때문에 먹었던 항생제가 영구적으로 그 아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274페이지에 중이염을 자주 앓을수록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어느 역학조사에서는 자폐성 장애 아동이 정상인 아이에 비해 항생제를 3배나 더 많이 복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18개월 이전에 항생제를 맞는 것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연관성은 진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항생제를 너무 쉽게 쓰죠. 근데 균총이 왜 중요하냐면 278페이지에 장내에서 미생물이 층을 이루어 내벽을 보호하는 것처럼 피부에서도 이러한 유익한 미생물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병원균을 몰아내고 침입자를 상대하는 면역계의 반응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균 때문에 다 쓸려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균성 비누, 항균성 세정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알코올이 확 냄새 풍기는 걸로 다 살균을 해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쓰지만 291페이지에 보게 되면 데오드란트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를 이제 또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장에서는 균이 우리의 기분부터 호르몬 조절까지 다 하고 우리 몸을 다 조정을 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채식 위주로 근데 채식을 하더라도 이제 그것도 위험한 요소가 요즘은 뭐예요?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얼핏 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또 한 주 동안 그래도 우리 김치 발효식품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또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